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노조는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GM이 경영 정상화 6개월 만에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앞서 금리를 올릴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출 문제와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추진에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카풀 운전자 등록을 위한 모바일 앱을 5일 만에 10만여 명이 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차나 낡은 차의 경우 등록이 안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처음으로 합격을 취소시켰습니다. 해당 직원이 부정 합격하면서 탈락한 지원자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지원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GM이 법인 분리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주총에 참석조차 못한 산업은행은 법적 대응을,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주총 상황 알아봅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오늘 상황 전해주시죠. 네, 한국GM은 오늘로 회사 측 단독 의결로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조는 주총 자체를 막기 위해 사장실 봉쇄 등 강경책을 동원하며 반대에 나섰지만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었는데 주총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과를 나중에 통보받았습니다. GM 본사 측이 기습적으로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여파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조나 다른 주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네, 한국GM 측은 연구법인을 분리해서 본사에 직접 지휘를 받게 된다면 신제품 개발에 전념할 수 있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인이 분리되면 신설법인은 기존 한국GM 노사 간 단체 협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이를 철수 전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산업은행은 주총 무효 소송 등 법리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GM 측은 당장 주총 결과에 따라 오는 12월 3일에 연구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GM과 사는 노조 간의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신윤철입니다. 한국GM 이렇게 해서 과연 정상화가 될지에 의문이 듭니다.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최나리 기자가 다시 짚어봅니다. 지난 5월 정상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산업은행과 GM 간 협상과 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생산시설을 점점점 줄여나간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그런 우려를 불식할 충분한 협상 결과가 없었던 것 같고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대 주주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 계획에 대해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주주총회에도 배제됐습니다. 산업은행은 뒤늦게 주주총회 효력 무효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반면 GM의 일방 통행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개발 법인 신설 관련한 회사 방침은 글로벌 차량 개발과 생산 측면에서 장기적인 회사의 운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조는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GM은 물론 부품사들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 폐쇄든 아니면 노사 갈등 따른 파업으로 그 피해는 해당 GM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GM의 부분을 납품한 협력업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8천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고도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산업은행. GM의 현금 인출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CNBC 최나리입니다. 주주총회에도 못 간 산업은행, 2대 주주라는 말이 무색한데요. 더 꼬여가는 한국GM의 사태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자, 앞으로 산업은행은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하죠? 네, 우선 오늘까지 산업은행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동골 회장이 산업은행이 주총에 참석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주총 참석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은행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으로 의결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들어가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주총회 무효소송은 앞서 리포트에서 지적한 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버스가 지난 뒤 손을 흔드는 격인데요. 이외에 소송을 통해서 비토권을 인정받아서 법인 분리 작업에 제동을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윤 기자, 되짚어보면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 철수설이 불거졌던 한국GM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네, 하지만 산업은행이 사실상 조사를 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만약에 조사를 했다라면 올해 한국GM의 협상과도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비토권이 있다 없다 이런 논란도 좀 없었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GM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GM 측이 산업은행의 주주감사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산업은행의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만약 보다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섰다면 이런 아쉬움을 넘어서 산업은행 책임론, 실기론까지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노조 측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어떠한 장치 가동이라든가 제재라든가 그런 걸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와서 네, 앞서 전화 연결이나 리포팅을 봤지만 사태가 꽤 커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오늘 사태는 GM이 더 이상 산업은행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 이런 것을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예. 노사 간 대화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는 법인 분리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중노위가 파업권을 주는 대신 노사가 만나서 교섭을 하도록 권고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 사태로 노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이라서 한국GM에 대한 철수설과 법인 분리에 대한 소명이 다시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앞서 금리를 올릴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장가희 기자입니다.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이 연이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저금리가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유동성 과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독립성 논란이 불거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동산 안정을 위해 한은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정부 압박과 함께 더 벌어진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한 부담감도 11월 인상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금융 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조금씩 커져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더 낮춰야 된다. 이렇게. 다만 국내외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고용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일각에선 인상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한은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3%대 했을 때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으면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미중 무역 분쟁, 국제 유가 급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자칫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네, 금리 인상 여부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역시 부동산 시장입니다. 규제보다 금리 인상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각종 규제의 금리 인상 예고까지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서울에 있는 어느 부동산을 가도 뭐 거래가 없다, 잠잠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종 개발론을 꺼내 들면서 이때 당시에는 서울 집값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거래도 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랬던 분위기가 거의 사라진 모습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주간 서울 아파트 값의 시세도 갈수록 상승폭을 줄이면서 점점 보합세, 그러니까 0%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금리 문제에 부동산 시장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대출 때문인데요. 저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이 비테크, 그러니까 빚으로 하는 재테크라는 말이 새로 등장할 정도로 대출로 투자를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상품은 역시 부동산이었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을 하면 은행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흘러가던 투자 자금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됐던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개인지 또 얼마나 비싼 주택을 사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일부 계층 그리고 일부 상황에만 충격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모든 대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격이 있을까요? 네, 지난 7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구당 평균 이자 부담이 20% 넘게 오른다는 추산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이건 여러 변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주택 가격이 1% 내려간다는 부동산 업계의 속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를 올렸을 때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올랐던 사례들이 몇 번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사례를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7월에 2%였던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해서 2011년 6월에는 3.25%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색 그래프고요. 네. 그런데 이때 파란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그 이전 금리 상승기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중반에도 비슷한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 이때 역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으로도 오히려 집값이 또다시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번 인상 국면은 그때와는 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 여건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는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시장은 다음 달 11월 금리 인상에 상당히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기조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질 것인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 금리 인상 신호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신호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면 지금 오르고 있는 집값 흐름이 좀 크게 흔들리고 하락 안정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죠. 이달 말부터 한층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내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같아도 대출 한도가 다를 수 있다는데요. 손석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 A씨는 주택담보대출과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으로 2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A씨의 경우 현행대로 DSR 100%를 적용하면 3억 원이 넘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70%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모든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연소득이 2배 높은 직장인이라면 똑같이 강화된 DSR 기준을 적용해도 대출 한도는 상대적으로 덜 줄어듭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감소 폭이 커지는 구조로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이 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DSR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소득 산정 방법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간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연봉만큼을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 사용액 등 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연소득의 90%만을 인정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1억 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4년 동안 나눠 갚는 것으로 가정해 2,500만 원이 DSR 계산에 빚으로 포함되고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8년간 나눠 갚는 것으로 가정해 적용됩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도 부적절한 채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협력사 간부들이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려고 미리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건데요. 인천공항은 문제가 없는 채용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의혹에 대해선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고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비정규직 만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보안협력업체 한 곳의 직원이 조카 4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나중에 공항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였습니다. 다른 협력업체 대표의 아들과 친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이런 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줄줄이 비정규직 채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5건 이상이 채용 비리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가족을 채용했다든지 관리자 지인을 채용했다든지. 인천공항공사 측은 불거진 의혹을 조사한 결과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심각한 거 2개는 경찰에 수사 요청까지 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2건 다 조사한 다음에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 다만 협력업체 직원들이라 지금은 직권조사가 어렵지만 나중에 정규직이 됐을 경우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인천공항까지 공공부문에 고용세습이 만연돼 있다며 국정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최근 카카오 카풀 사업을 둘러싼 여러 논란 가운데 자격 요건을 두고도 말이 참 많습니다. 택시에도 허용된 경차 운행을 카풀 운전자에게 제한하자 경차 소유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논란이 지속되자 카카오 측이 관련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가 소유한 차량으로 카카오 카풀 운전자 등록을 해봤습니다. 차종을 선택하고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증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등록해 승인 요청하는 데까지 1분이면 충분합니다. 카풀 운전자로 등록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5일 만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등록하고 보자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경차나 소형차 운전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카풀 서비스들이 국내에 있는데 그 카풀 서비스 이용 피드백을 받아보면 좀 경차일 경우 다소 좀 이용에 불편했다 그런 이유들을 좀 참고한 점도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경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카카오 측이 관련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차를 제한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서비스 출시 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사용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하거나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카카오는 자동차 등록 7년이 넘은 차량도 안전을 이유로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만 있을 뿐 운전자에 대한 검증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나 실제 운전 경험이 없는 이른바 장롱면허도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과 조회 등 카풀을 빙자한 범죄 예방에 대한 사전 조치 역시 없습니다. 택시의 경우 운전 경력 1년 이상이어야 되고 강력 범죄자의 경우 운행이 제한됩니다. SBS CNBC 최서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평가 점수도 낮은 지원자를 합격시켜서 채용 비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감원이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금융감독원 신입공채에 지원한 박모 씨는 최종 면접자 3명 중 점수가 가장 낮았지만 최종 합격했습니다. 금감원이 공고에도 없던 평판 주회를 해 1등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겁니다. 더욱이 금감원은 박모 씨가 학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금감원은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어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박모 씨에 대해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고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원장님 이제 사인 받았고요. 근로계약 취소입니다. 예, 합격 취소. 사실과 다르게 그 학교명 기재해가지고 된 거는 채용 공고문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취소한다고 돼 있고요.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합격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금감원 역사상 최초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그럼 부정 채용으로 탈락한 지원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내용을 취재한 박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예. 지금 이 부정 합격한 이 직원 계속 근무를 해왔던 거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부정 합격자 박모 씨는 2015년 공채에 합격했고 이듬해 1월 최종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도 근무하고 있으니까 3년 가까이 금감원 소속 직원으로 근무를 한 건데요. 이번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진 건 작년 9월 감사원 검사를 통해서니까 감사 이후에도 1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한 겁니다. 박모 씨는 이번 합격 취소 결정에 따라서 이번 달 안으로 퇴사 처리가 됩니다. 그럼 부당하게 탈락한 지원자는 구제가 되는 건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감원이 구제할지 여부는 다음 달 중으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네. 최종 면접자 3명 중에서 부당하게 떨어진 1등과 2등이 모두 금감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중 1등으로 올라갔는데 탈락한 A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금감원이 A씨에게 배상을 하되 채용을 해달라는 A씨의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공은 금감원에 넘어가게 됐는데요. 또 다른 지원자 나머지 1명에 대한 소송 결과가 다음 달 9일에 나오거든요. 금감원에 물어보니 다음 달 9일 결과까지 보고 나서 구제할지 여부를 다음 달 중으로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뿐 아니라 시중은행들도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 예. 여기서는 좀 구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 금감원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기관이라서 나름 적극적으로 좀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시중은행들은 사실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들은 모두 검찰 조사 결과에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다 확인이 됐잖아요. 하지만 이들 은행들이 부당하게 탈락한 지원자들을 다시 채용했다라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은행권에 물어보니 답변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리 의혹만으로 채용은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한시가 급한 취업 준비생들로서는 법원 판결만을 기다릴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리를 저지르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시중은행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뜰하게 여행하려고 저가 항공사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가 항공사라고 무조건 저렴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정윤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저가 항공사를 이용해 여행을 다녀온 한 직장인. 항공권 가격에 볼멘 소리를 합니다. 저가 항공을 이용해서 갔다 왔는데 보통 일반적인 그냥 그 항공사보다 뭐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것 같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이제 장점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인천과 오사카 왕복 비행기 티켓 가격을 각각 비교해봤습니다. 시간대가 다르긴 하지만 저가 항공사와 대형 항공사의 티켓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가 항공사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런 현상은 다른 노선에서도 발견됩니다. 저가 항공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갈 때 국내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2013년 491만 명에서 4년 만에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 탓에 새로운 저가 항공사는 3년째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신규 진입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 과당 경쟁 우려 조항을 항공사업법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과당 경쟁에 대한 그 판단이 상당히 좀 임의적이라서 신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었죠. 과당 경쟁의 우려에 대한 요건이 이제 해소되게 되면 신규 사업자에 대한 사업 면허는 아마 종전보다 쉬워질 것이고요. 국토부는 신규 면허 신청을 접수받고 다음 달부터 면허 심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심의가 오는 31일에 열립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담당 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기존처럼 중징계 입장으로 유지했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 업체 스킨푸드가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스킨푸드는 오늘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를 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우선 다음 주 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전문관리 임원을 선임하고 상품 수급 개선과 자금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이르렀습니다. 취임 5개월 만에 실시된 지난해 국정과는 달리 올해는 남북관계와 외교 안보, 경제 등 현 정부에서 추진된 국정 전반을 따지는 사실상 첫 국감인데요. 여야가 정책 국감을 다짐했지만 여전히 정쟁으로 일관하며 기대 이하라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알맹이 없는 국감이 반복되는지, 대안은 없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졌는데요. 오늘 오후 춘천 청평사의 모습입니다. 파란 하늘과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 그리고 화려한 단청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깊어가는 가을을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청명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로 예상돼 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7도, 대전 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방도 파란 하늘이 예상되고요. 한낮에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따뜻하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주도에, 화요일은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